꼭 알아야 할 경제 이슈를 쉽게 풀어서 배달해드리는 시간이죠. 구독 경제. 오늘 만나볼 전문가는요. 홍춘욱 EAR 리서치 대표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 금융시장에서는 3월을 정부의 달로 부른다면서요? 이게 이제 네.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말하자면 정기국회, 정기국회이자 또 사업계획 발표 이런 것들이 같이 있는. 네. 그래서 이제 전인대라고 부르는 한국의 국회에 해당되는 3,000명의 이제 멤버들이 모여서 이렇게 뭐 헌법도 통과시킬 수 있고 네. 또 여러 가지 법도 만들고. 예를 들어서 뭐 2018년 시진핑 국가주석 그 임기 제한 폐지했던 것도 전인대에서 했거든. 그리고 이제 이 정협이라는 게 있는데 이 정협은 이제 2,000명 정도들이 모여서 여기서는 이제 또 뭐랄까 정책의 어떤 입안 또는 협의 이런 게 이루어지는데 물론 이제 이 5,000명 합쳐서 5,000명이죠. 5,0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라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게 중국이니까 가능한 얘기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예, 뭐 아무튼간에 그런 비판도 있지만 적어도 아무튼 그 이 양대 회의, 양회라고 하죠. 이 양회가 열리는 3월은 아무튼 한 해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한 좀 계획이 이제 시행되고 또 이렇게 표현되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3,000명 모이는 전인데 또 국가의 그 법을 정하고 헌법까지 바꿀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그 회의고요. 또 정협. 이 두 가지 회의가 그 정협은 2,000명, 합쳐서 5,000명의 국가 중요 지도자들이 모이는 회의, 양회라고 하죠. 두 개를 합쳐서. 오늘 폐막을 했잖아요. 네. 지금 홍춘욱 대표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의 가장 중요한 올 한 해의 모든 것들이 오늘 결국 결정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경제적인 부분만 보자면 이거 역시 양회가 가장 중요한 이벤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성장률 발표를 하니까요. 성장률 발표.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그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이제 제일 믿지 못하는 게 성장률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세계에서 GDP 통계가 제일 빨리 나와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한국이나 미국도 한 달 지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늦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은? 그러니까 1, 2, 3월이 지나면 4월 말에나 5월 초에 GDP 통계가 나오는 것도 이것도 세계에서 제일 빠른 편인데 중국은 그 전에 나옵니다. 우와. 그러니까 이 통계라는 게 이제 좀 뭐랄까요? 지방 정부들이 자신의 공훈, 자신의 성과를 부풀리기 위해서 좀 숫자를 약간 이렇게 부풀리는 경향들도 있는 것 같고 또 저희들이 이제 그 각 성별 예를 들어서 칭하이성이라든가 이런 수많은 성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도요나 뭐 특별시, 직할시에 해당되는 그 시의 쭉 성장률을 합쳐보면 GDP보다 더 높아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의미는 없는데 이제 일종의 그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올해 우리는 이런 정책 목표라는 걸 좀 남들한테 알리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보면 6% 이상. 그러니까 뭐 굉장히 높은 거지만 중국이 원래 1978년 개혁개방 정책이 도입된 다음부터 최근까지 연평균 10% 이상 성장했거든요. 그러니까 6% 정도의 성장률이라는 것은 그렇게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아무튼 저희들이 좀 기대했던 것보다는 성장률 목표는 좀 보수적으로 책정했다. 이게 좀 일단 뉴스에서 가장 헤드라인으로 보입니다. 네, 결국 중국의 이 경제 성장률이라는 게 실제라기보다는 어떤 방향성,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의지의 표현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동안의 어떤 해온 추세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인데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가 6% 이상이다. 이 코로나19 시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높다고 보지만 중국의 그 성장률로 보자면 그동안 늘 10% 이상이었던 것을 비교해 보자면 대단히 보수적이다 이런 평가시잖아요. 네. 아하. 근데 이제 이걸 조금 더 우리가 이게 좀 보수적이다. 저는 이제 이걸 상회할 거라고 보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국 GDP 통계는 보수적으로 목표를 좀 제시하고 그걸 상회하는 스타일이에요. 우리가 더 잘했습니다. 이렇게 하려고요. 예정보다 계획보다 더 잘했다. 저도 뭐 거의 한 28년째 중국 경제 분석을 하는데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잠깐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그 중국이 여러 가지로 좀 걱정거리가 있는 나라지만 그래도 이 나라가 좀 보면 국가 재정이 튼튼한 왜냐하면 사회주의 국가니까 나라의 수많은 자산이 다 나라 거잖아요. 그 경제에.
그러다 보니까 좀 재정이 그래도 건전한 편인데 이번 2021년 재정적자 목표, 그러니까 GDP 대비 재정적자 목표가 3.2%로 결정이 됐는데 이게 작년에 3.6%보다 줄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재정 건전화까지는 솔직히 아니지만 네. 작년에 했던 강력한 경기 부양, 작년은 그 코로나 때문에 5월에 열렸거든요. 예. 그때 나왔던 경기 부양 정책에 비하면 올해는 좀 약간 약하다. 아하.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두 번째가 지방 정부들이 발행하는 철도 요새 많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네. 지방 정부에서 발행하는 채권들 이런 것들도 역시 작년보다 발행 규모를 좀 줄이는 이런 정책들이 발표된 걸 보면 네. 좀 작년은 코로나로 인한 아주 비상 상황에서 대응이 좀 필요했다면 예. 올해는 약간 속도 조절을 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슈, 그러니까 구조조정 이슈라든가 또는 최근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너무너무 심했던 이유가 그 우리 제조 2025 혹시 기억 안 나세요? 네네네. 그러니까 2015년에 만들었는데 예. 이 리커창 이제 정리가 했는 건데요. 간단히 말씀드려서 10년 안에 세계 선두권에 있는 기업들을 따라잡고 그렇죠. 35년 정도까지는 미국도 지치겠다. 이런 아주 그냥 웅대한 목표를 담은 정책이 바로 제조 2025인데 네.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보면 성장률을 아주 급하게 끌어올리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좀 약간 내실을 다지겠다. 이런 의지가 좀 보이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이번 양회 결정, 중국 경제의 방향, 내실을 다지고 재정 건전화를 향한 이러한 그 방향 설정을 보수적으로 했다라는 것들이 도대체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좋지는 않죠. 어허. 좀 우리나라 정부 당국이 기대했던 건 2009년 같은 거죠. 예. 2009년에 잠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설명드리자면 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다음에 중국도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전에 10%가 넘는, 왜냐하면 2008년 그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베이징 올림픽. 그래서 13%에서 14%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2008년 9년에 순식간에 경제가 위축되면서 5%대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뭘 하냐면 4조 위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환율을 대략 뭐 다르지만 한 150 정도를 곱하면 네. 원이 되잖아요. 네, 그렇죠. 4조 위엔 그러니까 우리 돈 600조 원. 600조 원. 와, 그러니까 우리나라 1년 GDP가 1년 예산에 훨씬 더 높죠. 이런 어마어마한 규모의 추가적인 경기 부양 정책을 발표함으로써 세계 경기의 회복을 강하게 좀 이렇게 이끌어낸 그러면서 이제 그때 우리 기억나시죠? 베이징 컨센서스 뭐 이런 이야기가 할 정도로 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미국을 대신해 우리가 이제 1대1로를 비롯한 여러 정책들도 펼치고 하면서 중국이 어떤 새로운 세계의 표준 또는 세계의 정책 대안이 될 수 있는 나라가 되겠다. 좀 이런 중국몽 혹시 들어보셨죠? 중국몽, 그렇죠. 차이니즈 드림. 네. 이런 정책들이 나왔던 게 다 2009년, 10년이었는데 그 덕에 우리나라 경제를 생각해 보면 또 G20 국가 중에 중국과 한국만 2009년 플러스 성장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빨리 회복되는 나라가 됐잖아요. 그랬던 것이 있어서 좀 금융시장의 참가자들 입장에서는 중국 이번 양회에서 2009년에 못지않은 좀 강한 경기 부양을 좀 기대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보다는 좀 내실을 다지고 특히 이번에 그 뭐 장기 목표 이런 걸 발표를 했는데 첫 번째로 딱 나온 게 과학기술의 자립과 자강. 이 뭔 말이냐면 중국 지금 뭐 후아웨이를 비롯한 SMIC 등 중국 기업들의 그 기술 도둑질 문제라든가 또는 백도어 프로그램들 이런 걸 통한 좀 또 기술 빼돌리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규제를 받았고 실제로 바이든 미국 행정부도 계속 규제를 가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번에 나온 정책들을 보면 경제 성장률도 올리는 면도 있지만 이번에 보면 과학기술의 자립을 위해서 스스로 우뚝 서겠다. 이런 정책들을 위해서 앞으로 열심히 그쪽에 노력하겠다. 두 번째는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을 조정하고 부동산 세금도 이제 중국도 부동산 세금이 도입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런 거 보면 작년에 코로나 쇼크로 딴 나라보다 먼저 충격받았지만 하반기에 빨리 회복됐으니까 2021년에는 좀 견실하게 그리고 외부의 여러 갈등들에 맞서서 우리 자립하자. 뭐 이런 좀 의지를 밝힌 그런 해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과학기술의 자립 그 이면에는 지적재산권 등 그동안 비난을 받았던 부분에 대한 어떤 보완 이런 의지가 담겨 있다는 말씀 주셨는데 그것이 결국 미국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미국의 입장을 생각한
이런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이 좀 이해가 되는데 지금 바이든 행정부도 트럼프 정부 못지않게 중국에 대한 압박은 여전히 계속 강하게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에 그러한 그 과학기술 자립 말고 혹시 미국을 향한 유화적인 메시지가 또 담겨 있나요? 그건 뭐 이제 외환 시장이죠. 외환 시장. 바로 2019년에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중국한테 환율 조작국 지정했던 거죠. 예, 그랬죠. 그러면서 당신들 외환 시장에 그렇게 일일이 개입해가지고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위엔화를 약세로, 그러니까 달러에 대해서 위엔화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네. 이런 조작들을 함으로써 이 무역 수지의 어떤 불균형 문제들을 심화시키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보복하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런 문제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보여주는 제스처의 가장 중요한 제스처는 환율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아하. 그래서 달러에 대한 위안화 환율의 흐름을 살펴보면 최근에 좀 떨어지다가 네. 다시 약간 살짝 오르고 있는 정도 중인데 사실 추세를 지금 찾기는 좀 어려운 여건입니다. 네. 그러나 지난 트럼프 행정부 때는 예를 들어서 1달러에 대해서 한 7위엔까지 올라가 있었던 게 최근에는 그래도 한 6.5, 6.4까지도 떨어지는. 그러니까 위안화 환율이 좀 강해지는 흐름을 네. 보이면 이거는 우리가 내수 시장도 좀 개방하고 특히 수출로 상대편 국가에 가서 좀 이렇게 근린 공포표라 그러잖아요. 네. 딴 나라에 값싼 물건을 팔아서 우리는 이익을 보는 대신 다른 나라에 많은 일자리들을 없애버리는 문제들로 인해 발생하는 걸 이제 조금 환율을 좀 조정함으로써 좀 이렇게 큰 갈등을 완화해 보자려는 노력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일단 이번 양회를 보면 네.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손을 내밀었다라든가 예를 들어서 우리 잘 지내보자라는 메시지보다는 우리 꿋꿋하게 한번 해보자. 중국몽을 추진하자. 이런 게 조금은 더 강한 의지도 보이는데 근데 뭐 이런 양회라는가 이런 정책들은 결국은 좀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니까 네네. 이게 다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의 정치적 메시지니까. 자, 중국 금융시장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미국 국채 금리 상승 여러 차례 뭐 뉴스 사이트에서 다루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금융시장이 이 미국 국채 금리 상승 때문에 상당히 좀 불안한 모습 보여왔잖아요. 네. 중국 증시는 뭐 더 크게 영향받는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만 하더라도 상해 종합 기준으로 해서 한 3,700 정도까지 갔던 게 3,300 수준까지. 최근 주식시장이 그렇게 좋았는데 중국 주식시장만 그러면 가장 부진한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은 반등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렇게 중국 주식시장이 미국 금리 상승에 취약한 이유는 이 핫머니 유출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핫머니. 그래서 중국과 이제 미국 간의 환율이 정부가 결정하니까 좀 안정돼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중국의 금리는 별로 안 오르는데 미국 금리가 막 올라갑니다. 이러면 투자자들 입장에서 굳이 중국에 투자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여기 뭐 금리도 낮은데. 그러면 중국에 투자돼 있던 돈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야 됩니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2015년 미국의 첫 번째 금리 인상이 벌어졌을 때 중국의 외환 보유고가 한 4조 달러 정도. 엄청 크죠. 근데 그게 1년 만에 얼마가 되냐면 3조 5천억 달러로 줍니다. 그러니까 딱 1년 만에 5천억 불이 나간 거예요. 어이고. 경상흑자가 나는 나라에서 외환 보유고가 준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중국에서 돈이 어마어마하게 해외로 나가는 거죠. 그 금융의 힘이 그렇게 크군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최근에 들어서서 여러 뭐 그림자 금융, 특히 엔트그룹 혹시 뭐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마윈 회장님이 알리바바의 엔트그룹 이런 여러 가지 금융 관련해 가지고 예전에는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 자유화할게 그러던 게 최근에는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정부가 금융권에 대해서 이렇게 딱 거머쥐려는 그런 태도들을 보이게 됐던 계기 중에 하나가 2015년에 그 핫머니 유출 사태. 특히 그 일부 헤지펀드들이 중국 위엔화에 대한 막 환투기 공격 벌이고 그래서 금융시장이 막 패닉에 빠지고 했던 게 2015년 말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 금융의 힘에 대해서 좀 많이 공포를 느꼈던 것 같고 그냥 놔둘 수 없다. 그래서 좀 저희들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기대는 중국이 개방된 나라로 좀 자유롭게 이렇게 거래하게 되는 날이 올 줄을 기대했었는데 그 기대는 지금은 좀 약해진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요. 짧게 중국 증시에 투자하신 분 또 하려고 하는 분들을 위한 유의사항 좀 말씀 주시죠. 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시장의 최대 리스크는 뭐냐면 공급 물량입니다. 공급 물량. 제가 작년에 혹시 빅히트 얘기했던 거 얘기해서 이 중국 주식 시장은 조그만 주가가 오르면 이 국영 기업들이
자기 보유하던 주식들을 내다 파는 안 좋은 이 패턴이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전체 상장 기업 시가총액에 한 해에 15% 되는 물량이 나온 해도 있어요. 어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중국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경기 좋아지니까 주가는 오를 것 같긴 한데 이 물량 출회가 많이 예상되어 있는 국영기업들 주식들보다는 민간 쪽에 그리고 소비 시장이라는 걸 육성해 준다니까 그쪽 시장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 위주로 그러니까 시장 전체보다는 제 생각엔 우량한 개별 종목들 그리고 미래 성장 전망이 좋은 그런 종목에 대한 투자 관심을 기울이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공부를 하라 이 말씀이네요.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촌욱 EAR 리서치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